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한국 웹소설 시장, 요즘 정말 이야기 많이 나오죠? 네,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벌써 1조 3,500억 원 규모로 커졌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그냥 틈새 시장이 아니라 K 콘텐츠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역동적인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웹소설 시장의 최신 변화, 그리고 또 미래 트렌드까지 분석한 심층 리포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또 요즘 독자들은 어떤 이야기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을 이끄는 플랫폼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웹툰 보면 원작이 웹소설인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아졌죠. 과연 그 성공 뒤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자, 그럼 먼저 이 시장 도대체 얼마나 커졌나 그 규모부터 좀 짚어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웹소설 산업 규모가 자그마치 1조 3,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2년이랑 비교하면 거의 30% 가까이 성장한 거래요. 와, 이 성장 속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정말 놀라운 성장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액수만 커진 게 아니고요. 그 시장의 위상 자체가 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상 자체요? 네, 예전에는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약간 마니아 문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뭐 명실상부한 대중 콘텐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다른 미디어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천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의 보고로 확실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IP에 보고 네, K 콘텐츠 전체 판도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중 하나로 부상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K 콘텐츠의 핵심 동력이란 말이 이제 실감이 나네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웹소설 IP가 가진 힘, 그 확장성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전략, 노블 코믹스라고 하죠. 이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네, 그 노블 코믹스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 전에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매출 구조인데요. 매출 구조요. 어떤 점이 흥미로운가요?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외로 출판 매출입니다. 종이책 같은 거요. 약 55.1% 정도 되거든요. 네, 출판 매출이요. 저는 당연히 앱에서 결제하는 유료 콘텐츠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출판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앱 내 유료 콘텐츠 결제인데 이게 한 31.8% 정도 됩니다. 정말 의외네요. 디지털 콘텐츠인데 종이책 판매가 더 많다니요. 신기한데요?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독자들이 좋아하는 작품은 실물책으로 소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꽤 강하다는 거죠. 팬심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냥 읽고 소비하는 걸 넘어서 내 것으로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팬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플랫폼을 통한 유료 결제도 아주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이 출판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경쟁 구도는 좀 어떤가요? 역시 예상대로 큰 플랫폼들이 주도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딱 세 곳이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리디. 이른바 빅3 플랫폼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90% 이상이요? 와, 정말 쏠림 현상이 심하네요. 네, 그렇죠. 각 플랫폼의 전략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웹소설 시장 성공의 핵심 열쇠, 노블 코믹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드는 전략인데, 아니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검증된 스토리라는 점이죠. 이미 재미가 보장됐다. 그렇죠. 이미 웹소설로 연재하면서 독자들 반응도 보고 또 유료 결제 데이터도 쌓았잖아요. 이걸로 어느 정도 흥행 가능성이 입증된 이야기니까 이걸 웹툰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일종의 안전판이 있는 셈입니다. 확실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둘째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웹툰이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웹툰 재밌는데? 원작 소설은 뭐지? 하면서 원작 웹소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해요. 아, 역주행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 덕분에 원작 웹소설 매출이 다시 급증하는 그런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웹툰이랑 웹소설이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와, 정말 윈윈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또 제작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미 완성된 이야기 구조나 캐릭터 설정이 다 있으니까 웹툰 제작 기간이나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 못하죠. 와, 정말 효과가 대단하네요.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 네. 대표적인 예로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있잖아요. 네네, 엄청 인기 있었죠. 그 드라마가 정말 대박이 나면서 방영 이후에 원작 웹소설 누적 매출이 무려 230배나 증가했어요. 네. 230배요. 와, 네, 정말 엄청나죠. 웹소설에서 시작된 IP가 웹툰을 거쳐서 영상으로까지 확장되면서 그 가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0배라니. 정말 상상 이상의 파급력이네요.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소설 IP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웹툰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화로 향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결국은 글로벌 영상화군요. 네, 웹소설에서 시작해서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성공적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아, 나온랩. 그게 웹소설 원작이었죠? 네, 이게 뭘 증명하냐면 웹소설이 이제 K-드라마를 비롯한 글로벌 K 콘텐츠의 핵심적인 스토리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재탄생하고 가치를 더해가는 걸 보니까요. 이 좋은 스토리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원천 스토리의 힘이죠. 그럼 이제 독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에 열광하고 있는지 최신 장르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독자들 취향이 워낙 다양해져서 장르도 점점 세분화되고 또 여러 장르가 막 합쳐지는 모습도 보인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크게 남성향하고 여성향으로 나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장르 간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추세예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남성향 트렌드를 보면 현대 판타지가 여전히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 판타지요? 네, 그 안에서도 좀 더 세분화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 갑자기 게이트가 열리고 몬스터가 나타나는 헌터물. 아, 헌터물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아이돌이나 배우, 의사, 변호사 같은 특정 전문직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으로 막 성공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물 또는 직업물이 특히 강세입니다. 아, 전문가물 직업물. 네, 이게 현실적인 배경에 판타지 요소를 결합해서 독자들한테는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재미를 주는 거죠. 아, 그리고 대체 역사물도 꾸준히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문가물이 강세라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여성향 쪽은 좀 어떤가요? 로맨스 판타지, 이른바 로판이 여전히 대세인가요? 네, 로맨스 판타지, 로판의 인기는 아주 건재합니다. 여기에다가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이걸 회귀라고 하죠. 네, 회귀물. 그리고 소설 속 등장인물의 몸에 들어가는 빙의, 이런 설정은 이제 거의 필수 흥의 코드가 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회귀, 빙이 없으면 좀 서운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눈에 띄는 새로운 흐름은요. 주인공이 아기를 키우거나 돌보는 육아물의 부상입니다. 아, 육아물이요. 로맨스의 육아요. 네, 로맨스의 육아라는 좀 현실적인 코드가 결합되면서 독자층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나중에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그럼 계약 결혼 소재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계약 결혼, 이것도 단골 소재죠. 육아물이라니? 정말 장르가 점점 다양해지는군요. 이런 남성향, 여성향 트렌드를 좀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나 분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르 간 융합이 아주 활발하다는 점이에요. 로맨스랑 판타지,
현대물이랑 판타지가 스스럼 없이 막 결합하는 시기죠. 네, 경계가 허물어지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좀 복잡하고 깊이 있는 서사보다는 가볍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짧은 시간 안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태랑 관련이 깊어 보이고요. 좀 즉각적인 재미, 카타르시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확실히 모바일 환경의 영향이 크겠군요. 스낵컬처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물이나 유가물 같은 장르의 인기는요. 독자들이 주인공의 성공이나 성장을 통해서 현실에서 얻기 힘든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대리만족. 네,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하면서 좀 고된 현실을 잠시 잊고 위안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서사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공감하는 경험, 이걸 중시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독자들이 일하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엿볼 수 있는 분석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웹소설들을 유통하는 주인공들이죠. 앞서 언급된 네이버, 카카오, 리디, 이 빅3 플랫폼들의 경쟁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카카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카카오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네, 카카오 페이지는요. IP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걸 계속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IP 선순환 구조요? 네, 그러니까 웹소설 IP를 발굴해서 이걸 웹툰으로 만들고 또 이걸 다시 영상이나 게임 같은 다른 형태로 확장하는 거죠. 이른바 IP 밸류 체인 강화에 아주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재혼 황후 같은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기다리면 무료, 줄여서 기다무라고 하죠. 아, 기다무? 네네. 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좀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IP를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하고 확장시키는 콘텐츠 허브 역할에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이버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이버는 또 네이버 웹툰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 시너지를 활용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이버 시리즈는 네이버 웹툰과의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요. 양질의 독점 콘텐츠로 확보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점 콘텐츠 확보군요. 네, 그리고 유명 배우들을 기용한 광고 같은 걸 통해서 약간은 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남성향 웹소설의 강자인 문피아를 인수했잖아요. 아, 맞아요. 문피아 인수했었죠. 네, 이걸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아주 공격적으로 넓힌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행보였습니다. 그 화산귀환이나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대형 IP들이 네이버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카카오와는 또 다른 방식의 IP 강화 전략이네요. 문피아 인수 효과가 크겠어요. 마지막으로 리디는 어떤가요? 앞에 두 플랫폼과는 좀 다른 길을 걷는다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리디는 좀 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나 BL, 즉 보이스 러브 같은 특정 장르, 이걸 버티컬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아, 버티컬, 특정 분야 집중이군요. 네, 이 특정 장르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분야에서 정말 충성도 높은 독점 IP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이 리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정의 구독 서비스인 리디 셀렉트를 통해서 콘텐츠 소비 방식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카카오는 IP의 유기적인 확장과 대중성 확보, 네이버는 웹툰과의 시너지, 그리고 독점 IP 확보, 리디는 특정 장르 전문성과 충성 독자 확보, 이렇게 각자 강점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플랫폼의 전략이 본인의 콘텐츠 소비 방식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웹소설 시장의 미래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웹소설은 정말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IP 산업의 핵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는데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 정도를 내다봤을 때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데요. 첫 번째는 AI와의 융합입니다. AI요? 웹소설과 AI라? 네, 이미 여러 창작 분야에서 AI 활용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웹소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아마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얻거나
자료 조사를 하거나 심지어 글쓰기 과정 자체에 AI 도구를 활용해서 창작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와, AI가 글쓰기를 돕는 시대라니. 정말 SF 같으면서도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요. 그렇죠. 물론 이게 또 창작의 본질이라던가 독창성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 변화는 IP의 무한 확장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확장성이 더 강해진다. 네. 성공한 웹소설 IP 하나가 웹툰, 드라마, 영화는 기본이고요. 이걸 넘어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상품, 정말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로 계속 변주되고 확장될 겁니다. 특정 플랫폼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IP 자체가 힘을 갖고 움직이는 시대, 이게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을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와, 세 번째 예측은 뭔가요? 세 번째는요. 앞서 저희가 장르 트렌드에서 이야기했던 전문가물 또는 직업물, 그리고 주인공의 성장 서사, 이게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 그 대리만족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독자들이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성공을 대리만족하고 또 주인공의 성장에 공감하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 유형의 이야기는 당분간 계속해서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AI 시대의 창작, 그리고 IP의 끝없는 변신, 또 계속되는 성장 서사에 대한 갈망까지 와, 정말 흥미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역동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1조 3,5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한국 웹소설 시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노블코믹스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부터 시작해서 남성향의 현대 판타지, 전문가물, 여성향의 로판 유가물 같은 최신 장르 트렌드,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리디, 이 빅3 플랫폼의 치열한 전략 경쟁까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네요. 네, 정말 다이나믹한 시장이죠.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AI 기술 도입 가능성, 또 IP의 경계 없는 확장, 그리고 전문가물이나 성장 서사의 지속적인 인기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요, 단순히 웹소설이라는 한 장르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비되고, 또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확장되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지금 즐겨보시는 K-드라마나 웹툰의 뿌리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웹소설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걸 떠올리신다면 앞으로 콘텐츠를 접하실 때 또 다른 재미와 깊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웹소설의 이 흥미진진한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AI가 점점 더 스토리 창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면 미래의 웹소설에서 과연 독창성이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